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뉴스 시작합니다. 연일 대남 압박 수위를 높여오던 북한이 군사행동 계획을 전격 보류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건데 최근 한반도에 들이왔던 먹구름이 거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실제 날씨는 비구름이 가득합니다. 오늘부터 전국이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었는데 시설물 피해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40명대였던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어제 하루 50명대로 늘었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주재하고 대남 군사행동의 보류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일간 이어진 남북 긴장 국면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군사행동 보류 발표에 이어 북한군이 비무장지대에 설치한 대남 확성기 10여 개를 다시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대외선전 매체들도 대북전단 비난 기사를 일제히 삭제했습니다. 6.25 70주년을 앞두고 당시 전사한 국군 유해 147구가 오늘 오후 봉환됩니다. 70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유해들은 북한에서 발굴돼 미국 하와이로 옮겨진 뒤 한미 공동감식에서 국군 전사자로 판정됐습니다. 수도권과 대전을 중심으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면서 어제 5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식당을 매개로 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식사 시간을 나누는 이부제 도입과 칸막이 설치 등을 권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등 25개 주에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미국 내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3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앞으로 2주가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며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이 장마 영향권에 들면서 내륙에 첫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오늘 밤까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남북 경색 국면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개 활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8일 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사실이 보도된 뒤 16일 만입니다. 김 위원장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열어서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단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한껏 끌어올린 대남 압박 수위를 김 위원장이 조절한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찬찬히 들여다보면 최근 정세를 치밀하게 분석한 뒤 내놓은 계산된 행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번 지시가 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에서 내려졌다는 점입니다. 당 우위 국가인 북한에서 북한군은 노동당의 통제를 받는데 이를 담당하는 핵심 조직이 당 중앙군사위원회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 책임자인 이 기구의 회의에서 군사 분야의 모든 정책과 활동 방향이 결정됩니다. 불과 한 달 전에 열린 4차 회의를 통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주도한 리병철 군수공업부장이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5차 회의, 그러니까 본회의가 아닌 예비회의에서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를 지시했습니다. 예비회의 개최 사실이 대내외에 공개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4차 회의가 열린 지 얼마 안 돼서 결정할 사안이 많지 않은 데다 1호 전투체계 격상으로 군 장성 등 다수 위원이 현장에 집중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회의가 화상으로 진행된 것도 약식 형태의 성격을 띠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결국 군사행동의 파장과 대남 압박 과정에서 끌어낸 내부 결속, 그리고 존 볼턴의 회고록 공개 이후 국제 여론의 추이를 보기 위해서 김 위원장이 예비회의 형식까지 빌려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정부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오늘 발표로 이달 초부터 조성된 남북 긴장 국면에 전환점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상황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혜경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그동안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됐는데 앞서 전해드린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대남 군사행동 보류를 결정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오늘 새벽 보도한 내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5차 회의를 위한 예비회의를 주재하고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중앙군사위는 최근 조성된 정세를 평가하고 앞서 총참모부가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는데요.
다만 최근 조성된 정세를 어떻게 평가했다는 것인지 또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배경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접경 지역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면서 북한이 수위 조절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과 관련해 북한이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성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와 동시에 최전방 일부 지역에서 북한이 확성기 철거 작업에 들어간 게 목격됐다고요. 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최전방 일부 지역에 다시 설치했던 대남 확성기 10여 개를 철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1일 오후부터 비무장지대 일대 수십 곳에서 대남 확성기를 다시 설치했는데요. 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에서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기로 하자마자 다시 이를 철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철거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전면 철거 상태로 돌아갈지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남북 간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관련 상황을 면밀하고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도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군사적 위기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북한이 그동안 강도 높은 대남 공세를 펼쳤는데 이번 결정으로 긴장 국면이 완화될 수 있을까요? 네, 정부도 북한의 진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6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다음 날 군 총참모부 명의로 대남 군사행동과 관련해 4가지를 예고했습니다.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대해 군부대 파견, 비무장지대 민경초소의 병력 전개, 또 접경지역 부근에서의 각종 군사훈련과 대남전단 살포투쟁 등인데요. 이번 회의에서 총참모부의 이 같은 대남 군사행동 계획이 보류됨에 따라 그간 고조됐던 남북 간 군사충돌 우려는 다소 완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계획이 완전 철회된 게 아니라 잠정적 성격을 띤 보류라는 점에서 추후 북한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정부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앞서 지난 8일 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사실이 보도된 이후 16일 만에 공개활동에 나섰는데요. 이번 회의는 대면 회의가 아니라 이례적으로 화상회의로 열렸고 관련 사진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북한 내 코로나19 상황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닌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황희경입니다. 이렇게 연일 남측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여오던 북측이 예고했던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고 확성기도 철거하고 있습니다. 접경지 주민들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아직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닙니다. 네, 북한을 마주보고 있는 연평도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 네, 연평도에 나와 있습니다. 자, 북측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데 접경지에서도 달라지는 분위기가 느껴집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연평도 조기 역사 전망대입니다. 평소 같은 날이면 제 뒤로 보이는 해안선을 따라서 북측 영토가 보일 테지만 오늘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곳 연평도는 그만큼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데요. 파도 역시 4m 가까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새벽에는 강풍주의보와 함께 호우주의보가 같이 내려졌습니다. 섬을 오가는 여객선뿐만 아니라 조업을 위한 배도 전면 출항이 통제됐습니다. 북측 예비회의에서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 만큼 며칠째 열려있던 북한 개머리 해안에 포문이 닫혀있는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보시다시피 날씨가 흐려서 이곳에서 육안으로 해안 포문 개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평도의 상주에 있는 군 측은 해안포 개폐와 관련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북한 개머리 해안의 해안포는 남북 긴장 관계가 고조됨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열려있던 것이 이곳 연평도에서 확인됐습니다. 해무가 잔뜩 낀 만큼 북측의 변화를 이곳 접경지에서 몸으로 감지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측 접경지 지역 분위기가 달라진 건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평도 주민들은 확성기 철거와 군사 행동을 보류한다는 북측 결정에 우선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연일 높아지는 북측의 압박 수위에 긴장했다가 한숨 돌렸다는 건데요. 다만 완전히 긴장 상태가 풀어진 게 아닌 만큼 시시각각 변하는 뉴스에 여전히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옹진군 역시 아직 군사적 긴장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만큼 군 경찰과 24시간 비상 연락망을 체계를 갖추고 혹시 모를 비상사태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연평도에서 YTN 김우준입니다.
보수단체가 평화의 소녀상 부근을 집회 장소로 선점하면서 28년 만에 처음으로 수요 집회가 다른 곳에서 열렸습니다. 일부 대학생은 수요 집회를 헐뜯는 보수단체에 소녀상 자리를 내줄 수 없다며 이틀째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옛 일본 대사관 부근에 나와 있습니다. 네, 수요 집회가 정오쯤 시작됐는데 지금은 마무리됐습니까? 네, 수요 집회는 30분 전쯤 마무리됐습니다. 오늘로 1445회째였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집회였지만 평화의 소녀상 맞은편이 아닌 그보다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열렸습니다. 보수단체인 자유연대가 오늘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소녀상 부근에 대한 집회 신고를 선점했기 때문입니다. 애초 정의연과 자유연대, 상반된 취지의 두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또 두 단체 사이의 거리가 13m로 그다지 멀지 않아 마찰이 우려됐는데요. 두 단체 사이 큰 충돌 없이 집회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정의연 수요 집회에 300여 명, 보수단체 집회엔 100여 명 참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의연 측은 수요 집회 참가자들에게 귀가할 때도 보수단체 쪽을 지나지 말고 우회하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에 이어 대학생 10여 명이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싸고 농성을 벌이고 있어 일부 남아있는 보수단체 회원과의 마찰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집회를 앞두고 소녀상 앞에서는 진보와 보수단체의 신경전이 이어져 왔습니다. 오전 9시부터 진보 성향의 대학생 단체가 수요 집회를 모욕한 행위를 중단해달라며 릴레이 발언을 펼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현장에 5개 중대를 배치하고 만충지대를 만들어 두 집회를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또 공공조형물인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부근 2m에는 접근하지 못도록 질서 유지선도 만들었습니다. 또 집회 도중 과도한 소음을 내거나 불순물을 투척하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자유연대는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 유용 의혹을 받는 윤미향 의원이 사퇴할 때까지 집회 신고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정의연은 장소 변경에 대한 공식 입장은 없고 집회 신고 절차에 따라 진행할 뿐이라며 참가자들에겐 평화로운 연대회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옛 일본 대사관 부근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미국에서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3만 명대로 증가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앞으로 몇 주가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며 검사도 더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 연속 3만 명대로 집계됐습니다. 한동안 1만 명대 후반에서 2만 명대 초반을 오르내리다가 일주일 전부터는 2만 명대 중후반에서 3만 명을 넘어선 겁니다. 미 보건당국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며 지역사회 확산을 특히 우려했습니다. Right now, the next couple of weeks are going to be critical in our ability to address those surgings that we're seeing in Florida, in Texas, in Arizona, and in other states. 파우치 소장은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레드필드 CDC 국장과 함께 코로나19 검사를 더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검사 속도를 늦추라고 지시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21일 유세장 발언과 상충하는 증언입니다. I, as a member of the task force, and my colleagues on the task force, to my knowledge, I know for sure, but to my knowledge, none of us have ever been told to slow down on testing. 파우치 소장은 백신 개발 진전 상황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7월부터 3차 임상시험에 착수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면 미국 일반인들이 백신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서울 관악구 방문 판매 업체죠.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가 2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감염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집단 감염 사례가 됐습니다. 서울 도봉구 노인 요양시설 성심 데이케어 센터 관련 확진자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 확진자의 동선을 따라 연쇄 감염이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서울 관악구의 한 방문 판매 업체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리치웨이발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섰는데 이태원 클럽발 감염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규모라고요. 네, 지금까지 이곳 리치웨이와 관련된 확진자는 203명으로 관련 확진자가 270여 명이 나온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가 나온 집단 감염 사례가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정오를 기준으로 리치웨이와 관련된 확진자가 202명이라고 밝혔는데요. 하루 새 서울 중랑구에서 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묵동에 사는 39살 여성으로 리치웨이 3차 감염지인 강남구 프린서플 어학원 수강생과 이달 초 헬스장에서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그제 받은 두 번째 진단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가격리를 했던 터라 다행히 별다른 동선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감염자가 늘면서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는 200명을 넘어섰는데요. 확진자 가운데 직접 리치웨이를 방문해서 감염된 사람은 41명에 불과할 정도로 이른바 N차 감염의 확산세가 매섭습니다. 교회를 포함해 콜센터, 학원 등 관련 감염 사례만 최소 10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전 서구에 있는 방문 판매 업체와 관련해서도 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 노인 요양시설에서도 감염자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도봉동에 사는 57살 여성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이 여성은 성심 데이케어 센터 방문 요양 보호사로 지난 19일 증상이 나타났고 어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애초 첫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역학조사 결과 밀접 접촉자가 아닌 것으로 분류돼 자가격리 대상자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확진자가 지난 21일 저녁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성우 사우나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의 긴장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도봉구청은 사우나를 일시적으로 폐쇄 조치하고 같은 기간 동안 사우나를 이용한 사람들에 대해 진단검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자가 격리 중이던 굿모닝 요양원 직원 1명도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자가 2명 늘면서 도봉구 요양시설 관련 확진자는 47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는 만큼 2차 대유행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특히 앞으로 기온이 35도가 넘어가는 무더위가 예고된 만큼 65세 이상 어르신과 만성질환자에게 낮 시간대 외출을 자제하고 밀폐, 밀집된 시설에서의 모임을 연기하는 등 방역 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관악구 방문 판매업체 앞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병상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격리 해제 기준이 완화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무증상자의 경우 확진 후 10일이 지나도록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격리 해제하도록 지침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확진 후 7일째 PCR 검사에서 연속 2회 음성이 나와야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또 유증상자는 검사 기준과 임상 경과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격리 해제됐던 기존 방침에서 두 가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퇴원하도록 바뀝니다. 이에 따라 PCR 검사에서 2회 연속 음성이 나오거나 발병 후 10일이 지나고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격리 해제됩니다. 완화된 격리 해제 기준은 내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집단 감염이 확인된 러시아 선적 냉동 화물선 아이스 스트림호의 전 선장이 고열 등 코로나19 증상으로 약 일주일 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하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현지 시간 23일 아이스 스트림호 선원의 집단 감염 소식을 전하며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하선한 해당 선장이 이후 연해주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해주 의료기관이 발급한 전 선장의 코로나19 감염 확인서 날짜는 지난 18일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그리고 회사 상황도 좋지 않은 요즘 재택근무 도입 등을 고민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행해보니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아 이른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사무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한 IT 기업입니다. 한창 일할 시간인데 사무실엔 빈자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성장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위세를 떨칠 때 절반 가까운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가보지 않은 길이라 회사 대표의 선택에는 걱정도 많았는데 이젠 코로나가 끝나도 재택근무만큼은 지금처럼 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직원들 업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그래서 직원들 업무 효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났다는 것도 장점이고 또 재택근무를 통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 업무 공간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어도
직원 해고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함께 일해달라는 게 정부의 요청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를 잘 따르는 기업에겐 노무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해보면 괜찮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유연 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또 인사 노무와 인프라 설치를 포함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도 저희가 작성하고 또 재택근무 컨설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선도 모델도 만들어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믿고 삶의 여유를 찾고 그 힘으로 회사는 활기를 얻어가는 지금의 작업 현장의 생태계 변화가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국내 주요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관악구 소재 리치웨이 관련하여 격리 중이던 접촉자 3명이 격리 해제전 검사 등을 통해서 3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205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서울 도봉구 성심 데이케어 센터 관련하여서도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47명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부근 6월 15일에 개최된 자동차 동호회 모임과 관련하여 5명이 신규로 확진되어서 감염 경로 및 접촉자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대전 서구 방문 판매 관련해서는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58명입니다. 방문자가 31명이고 접촉자가 27명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그 방문자와 관련해서는 힐링랜드 23 그리고 자연건강힐링센터 또 가거라 통증아라는 그런 카페 그리고 홈닥터라는 방문 판매 등을 통한 그 확진자 수가 대부분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해외 유입 확진자 수는 20명으로 추정 유입 국가는 미주 지역 1명, 유럽 1명, 그리고 아프리카 1명, 중국 1명, 그리고 중국의 아시아가 16명으로 이라크 4명, 인도 4명, 파키스탄 4명 등이었습니다. 어제 그 부산항 감천부두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의 선박 관련해서 인근에 접안 중이었던 선박의 선원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러시아 선원은 총 17명이 확진되었으며 접촉자 175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까지는 추가 환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항만을 통한 코로나 바이러스 19 감염증의 지역사회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고위험 국가를 중심으로 한 항만 검역을 강화하겠습니다. 러시아를 포함하여 고위험 국가에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 14일 이내의 체류 지역과 선원 교체 여부, 입항 시 선원 하선 여부, 화물의 특성과 하역 작업의 방식, 그리고 위증상자 여부 등등의 위험도를 조사하여 코로나19 위험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승선 검역 및 검사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박회사의 입항일 이전 14일 이내에 하선한 선원에 대하여는 검역당국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여 위증상자를 신고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 입항 제한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원과 작업자 간의 비대면 비접촉을 원칙으로 실시하고 화물 하역 및 산적 시에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도록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전파력 관련된 역학자료 분석과 바이러스 배양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임상경과 기반의 확진자 격리 해제 기준을 도입하고 또한 전원 및 입소 기준을 마련하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응 지침 제9판을 개정하여 내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크게 반영되는 2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격리 해제 기준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유전자 검사, PCR 검사는 감염력이 없더라도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코로나19를 진단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한 검사이지만 확진자의 임상 증상이 호전된 후에도 장기간 양성으로 확인되고 있고 그래서 격리가 장기화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검사 기준과 함께 임상 경과 기준의 격리 해제 기준을 마련하여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정 전후의 격리 해제 기준은 표와 같습니다. 먼저 무증상자의 경우에는 임상 경과 기준의 경우는 확진 후에 10일이 경과하고 이 10일 동안에 임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격리 해제가 가능합니다. 검사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여 확진 후에 7일이 경과하고 그 이후에 PCR 검사 결과가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 연속 음성이 나올 경우에는 격리 해제가 가능합니다. 유증상자의 경우에는 먼저 임상경과 기준으로는 발병 후에 10일이 경과하고 그리고 최소한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어야 하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그런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에는 검사 기준 없이 격리 해제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검사 기준은 발병 후 7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가 있고 그리고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인 경우에는 격리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임상 경과 기준과 검사 기준 두 가지의 격리 해제 기준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원 및 입소 기준 관련입니다. 원활한 병상 수급을 위해 환자의 증상 호전 시 병원 내의 전실 또는 병원 간의 전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의 입소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존에도 이런 절차는 있었으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24시간 이상 발열이 없는 등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호전되어 병원 내에서의 전실 또는 병원 간의 전원 그리고 생활치료센터의 입소가 가능하다라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해당 환자에게 격리 장소를 변경 명시하여 입원 치료 통지서를 재발급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행정적인 그런 집행을 할 계획이고 또 전원 전실 시설 입소를 통보하였지만 환자가 거부하여 이게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입원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그간에는 국고에서 지원했던 부분들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방문 판매 관련해서 사업 설명회, 홍보 행사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방문 판매의 경우에는 건강식품, 의료기기 제품 홍보관, 체험관, 각종 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 특히 어르신들, 중장년층들을 유인, 집합, 판매하는 그런 행사를 통해 다수의 방문자들이 밀폐된 곳에서 밀집된 그런 장시간 접촉을 하면서 감염 전파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방문 판매 업체 관련해서 사업 설명회, 홍보 행사 등의 참석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지역사회 전파 차단과 함께 해외 유입 사례를 차단해야 되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공항 입국자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와 전수 검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확산의 우려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항만을 통해서는 현재까지는 여객선이나 크루즈 같이 그 대량의 입국자는 없는 상황이지만 러시아 화물 선박과 같이 화물선의 선원을 중심으로 한 유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승선 검역과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감염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도권과 충청권의 방문 판매 관련된 다양한 모임을 통해서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유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고령의 어르신들 중에서는 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 제품을 홍보,
하거나 체험하는 그런 행사나 모임으로 어르신들을 유인하지만 이 같은 장소들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곳이 아니라 건강을 위태롭게 만드는 장소라는 점을 꼭 유념하시고 방문하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가족들께서도 어르신들의 건강도 보살펴 주시되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이런 행사나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시도록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조사가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방문 판매 업체죠.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가 3명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누적 환자는 205명이 됐습니다. 러시아 선박 관련해서도 1명이 추가됐습니다. 러시아인이 총 17명 확진 판정 받았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현재 러시아 선원 접촉자 175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앞서 단신을 통해서 격리 해제 기준이 완화된다고 전해드렸는데 방역당국은 확진 판정 10일 경과 뒤 증상이 없으면 격리 해제한다고 다시 발표했습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내용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브리핑과 질의응답은 YTN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계속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진주 방화 살인 사건 피고인 안인득에게 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인득이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오태인 기자. 네, 경남 취재본부입니다. 네, 안인득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진주 방화 살인 사건 피고인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오늘 오전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안인득에게 1심 사형보다 감형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인득이 사건에 앞서 조현병이 있었고 범행 당시에도 피해망상과 관계망상 등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심신미약으로 본 겁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당시 배심원 9명 가운데 7명은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8명은 사형 의견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도 배심원 의견을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안인득은 심신미약 상태로 형을 감경해야 하는데 사형을 선고해 위법이라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조현병 진단을 받은 안인득의 심신미약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는데요. 검찰과 변호인 측은 2월 5일부터 지난 8일까지 모두 7차례 공판 동안 심신미약 인정 여부를 두고 맞섰습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안인득이 범행을 계획했기 때문에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인득의 범행 계획 정도는 심신미약 인정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안인득은 선고 이후 별다른 반응 없이 재판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유가족들은 무기징역 감형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진주 방화 살인 사건, 정확히 어떤 사건이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사건은 지난해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안인득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요. 무자비한 범행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안인득은 경찰 조사는 물론 재판 과정에서도 불이익을 당했다며 억울함만 계속 강조했습니다. 안인득은 이웃 주민들이 아파트를 불법 개조해 CCTV와 몰카를 설치했고 벌레와 쓰레기를 자신의 집으로 버렸다는 등 피해망상 증상을 보였습니다. 또 경찰 조사 결과 범행 한 달 전 흉기를 구입하고 사건 당일 휘발유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경남취재본부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작업자 38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관계자 등 8명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된 시공사 건우 임직원 3명과 감리단 2명, 협력업체 관계자 3명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대기업 집단 가운데 계열사 내부 거래의 수의 계약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SK그룹으로 40조 원이 넘었습니다. 신세계, 네이버, 이랜드 등 17개 그룹은 지난해 내부 거래의 100%를 수의 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는 총수가 있는 55개 그룹 2,100여 개 계열사의 지난해 거래를 조사한 결과 내부 거래 금액이 모두 167조 5천억 원으로 이 가운데 94%인 157조 3,600억여 원이 경쟁 없이 수의 계약으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내부 거래 금액 규모가 가장 큰 곳은 SK그룹으로 40조 7천억 원을 넘었고 이 가운데 98.5%인 40조 1,200억여 원이 수의 계약이었습니다. SK그룹은 업종 전문화를 위해 SK이노베이션과 SK텔레콤 등 관계사들이 기업 분할을 하면서 내부 거래로 분류됐을 뿐 문제가 있는 거래는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오늘 서울 등 내륙 지역에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호우특보가 내려진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는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고 있어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도 비가 내리고 있죠. 네, 오늘 서울에도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무렵 서울 상암동과 중랑구 등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다행히 빗줄기가 조금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까지 장맛비가 이어지는 데다가 오늘 밤까지는 곳곳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주변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은 제주도와 전남 해안입니다. 제주 남부와 산간에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제주도에 이어서 오후 1시, 전남 완도와 해남에도 호우주의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레이더면을 보면 제주도와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이 분포하면서 시간당 20에서 4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 산간은 벌써 100mm가 넘는 강우량을 보이고 있고요. 전남 진도군도 63.5mm의 누적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 남부와 산간, 강원 북부에 12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보통 같은 지역에 시간당 20에서 30mm의 비가 2-3시간 지속하면 호우 피해가 발생합니다. 오늘 밤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니까요. 저지대 침수와 또 산사태 등 호우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매년 이맘때 오호츠크의 기단으로 대표되는 차가운 공기와 북태평양 기단의 따뜻한 공기가 한반도에서 만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겨울을 지나서 봄까지 우리나라에 진을 치고 있던 찬 공기가 적도에서 원정원 더운 공기를 맞아서 방어전을 치르는 형국이죠. 네, 이렇게 서로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맞부딪히는 제일 앞 경계선을 전선이라고 부릅니다. 수증기를 잔뜩 머금고 있는 두 기단이 힘겨루기를 하는 동안 많은 비를 뿌립니다. 그래서 흔히 장마전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정식 명칭은 정체전선입니다. 찬 공기와 더운 공기의 힘이 비슷해서 오랫동안 한반도에 머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팽팽한 힘의 균형은 보통 필리핀 쪽에서 올라오는 지원군, 태풍이 더운 공기를 보태면서 한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마침내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한반도에서 완전히 밀어내고 푹푹 찌는 한여름으로 접어들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찬 공기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면 태풍이 오기도 전에 더운 공기에 쫓겨나겠죠. 장마도 그만큼 짧아지게 됩니다. 기상청이 관측망을 대폭 늘린 1973년 이래 우리나라에서 기록된 최장, 최단 장마 일수는 각각 며칠일까요? 지난 2013년 무려 49일 동안 장마가 이어졌고요. 1973년에는 단 엿새 만에 끝났습니다. 올해는 어떨지 전문가 연결해서 이번 장마의 특징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진규 기상청 예보 분석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강수량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지금 현재까지 내린 비의 양은 앞서 이제 캐스터분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주로 지금 현재 전남 해안, 제주도 그리고 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비는 점차 조금씩 동쪽 지방으로 이 중심부가 이제 이동을 해 나가기 시작할 건데요. 이동 속도는 매우 느립니다. 때문에 오늘 밤까지가 이번 비의 가장 피크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전체적인 비의 양을 살펴보면 일단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앞으로도 약 30에서 80mm 정도의 비가 좀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앞으로 이 우리나라 북동쪽에 되는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는요, 더욱 강화되는 비구름대가 이동을 해 나가면서 여기에 지형적인 효과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시기는 아마 저녁에서 밤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는 지금 현재까지는 약 120mm 정도의 최대 강수량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예보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후에 17시에 생산되는 그 예보 통보문을 통해서 정확한 강수량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올해 여름 장마 언제쯤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까? 네, 사실 올해 매년 그렇지만 장마가 언제쯤 끝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요. 올해 예상되는 장마의 그 형태는 예년에 비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평년에 이 장마가 종료되는 시기가 대략적으로 7월 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네. 아마 그때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비의 양을 살펴본다면 아마 7월 첫째 주 정도가 될 건데 그때는 비의 양이 평년에 비해서 좀 더 비가 오는 날이 많아서 좀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후에 7월 둘째 주, 셋째 주로 접어들기 시작을 하면서는 비의 강수량이 조금 더 평년에 비한 장마 시기의 비의 양보다는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올해 장마가 뭐 시기적으로나 특징적으로 과거와 다른 점이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이런 특징이 좀 자주 발생을 하고 있긴 한데요. 예전에 앞서 두 앵커분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기존적에 나타나는 장마라고 하는 건 이 정체전선에 의한 동서로 굉장히 폭이 길고 남북으로는 굉장히 폭이 작은 그 정체성 전선이 위아래로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형성되는 비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비의 강수량 폭이 남북에 있는 위치차에서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남쪽에서 머물고 있던 정체전선의 수반이 된 강한 비구름대들이 우리나라를 일시적으로 통과하는 저기압이 견인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들러 올려주는 형태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 지금 오늘부터 내일까지 예상되고 있는 비의 형태도 그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시기에 맞물려서 정체전이 다시 밑으로 꺼지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저기압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비가 오는 날이 대체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의 장마 트렌드는 이 평년적인 비가 장마 기간에 오는 비의 일수보다는 조금 더 줄어드는 경향, 하지만 한 번에 쏟아지는 비의 양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추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분석가님, 아직 6월입니다. 아직 6월인데 벌써 푹푹 찌고 있는데요. 올 여름 폭염 전망도 전해주시죠. 네, 올 여름 폭염 정량은 전체적으로 7월 달고 8월 달까지도 평년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게 되는 결국 장마가 끝나게 되는 7월 달, 8월 달 정도에서는 우리나라는 평년보다 기온이 좀 다소 높은 그러한 좀 더 강한 더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폭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지난 주말에는 시베리아의 지역의 기온이 38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건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최근에 해양의 수온도 상승을 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대륙 기온도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전세적으로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좀 유념할 부분이라고 판단은 되는데요. 다만 지구 온난화의 형태가 이러한 무조건적인 기온의 상승과는 조금 결부짓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온난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평년의 기온보다 조금 더 기온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는 저온화 현상도 함께 나타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한 기하학적 분석이 필요하고요. 저희 기상청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네, 분석가님, 마지막으로 시베리아 지역의 고온 현상이 우리나라 날씨에 미치는 영향 있습니까?
네, 크게 본다라면 이제 겨울철 그리고 여름철을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극한 기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베리아 쪽의 대륙에 고온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쪽 지역에 있는 굉장히 따뜻한 공기 그리고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 쪽 대기 상부를 점유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쪽은 이 남쪽에서 올라오는 수증기 영역과 대기 상층부에서 어우러진 따뜻한 공기가 맞물리게 되면서 대기 중에 머물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한 번 내릴 때 비가 오는 양이 많은 양의 수증기가 그전보다 조금 더 많아지기 때문에 비의 양이 그렇게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름철에는 이 흐름이 폭우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겨울철에는 물론 대설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극한적인 날씨들이 폭염과 한파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때문에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러한 시베리아 지역 또는 몽골 지역에 있는 고온 현상으로 인해서 점차 조금 더 지구 온난화도 묶여 있는 내용이라고 하겠지만 점차 극한의 날씨가 나타나는 날이 좀 자주 빈번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대표적인 예로는 최근에 들어서 우리가 뚜렷한 사계절의 기후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 봄과 가을의 시기가 짧아지고 겨울과 여름의 시기가 길어지는 징후들도 이거와 크게 같은 맥락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진규 기상청 예보 분석관과 함께 날씨 전망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주재하고 대남 군사행동의 보류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일간 이어진 남북 긴장 국면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군사행동 보류 발표에 이어 북한군이 비무장지대에 설치한 대남 확성기 10여 개를 다시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대외선전 매체들도 대북전단 비난 기사를 일제히 삭제했습니다. 6.25 70주년을 앞두고 당시 전사한 국군 유해 147구가 오늘 오후 봉환됩니다. 70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는 유해들은 북한에서 발굴돼 미국 하와이로 옮겨진 뒤 한미 공동 감식에서 국군 전사자로 판정됐습니다. 수도권과 대전을 중심으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면서 어제 5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식당을 매개로 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식사 시간을 나누는 이부제 도입과 칸막이 설치 등을 권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 등 25개 주에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미국 내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3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앞으로 2주가 중대한 고비가 될 거라며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이 장마 영향권에 들면서 내륙에 첫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오늘 밤까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1명을 기록했습니다. 리치웨이나 대전 서구 방문 판매 관련 확진자들도 증가 추세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먼저 오늘 정오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 정리해 주시죠. 네, 서울 관악구 리치웨이 관련해서는 3명이 추가 확진돼 205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 도봉구 성심 데이케어도 2명 추가돼 47명이 됐고 대전 서구 방문 판매도 1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8명이 됐습니다. 새로운 사례도 나왔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 부근에서 지난 15일 열린 자동차 동호회 모임 관련해서 5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모두 10명이 모였는데 이 가운데 4명이 확진됐고 접촉자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자세한 감염 경로나 접촉자 검사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발표된 오늘 0시 기준 어제 신규 확진 환자는 51명으로 누적 환자는 12,535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지역 감염이 31명이고 해외 유입이 20명입니다. 해외 유입 20명 가운데는 아시아가 16명으로 대부분이었는데 이라크와 인도, 파키스탄이 각각 4명씩이었습니다. 신규 환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1명, 경기가 7명, 인천이 3명으로 수도권이 21명입니다. 또 검역 과정에서 12명이 나왔고 대전에서는 지역 감염만 8명이 추가됐습니다. 또 다른 7개 시도에서도 1명에서 2명씩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러시아 선박 집단 감염을 계기로 항만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죠. 네, 일단 부산항에 입항하는 러시아 선박에 대해 오늘부터 승선 검역을 실시합니다. 또 입항일 14일 이내에 하선한 선원에 대해서는 선박회사가 검역당국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유증상자를 신고하지 않은 선박은 입항 제한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하역 과정에서 선원이나 근로자들이 선박 간 이동이나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음식점의 방역 수칙도 강화했습니다. 식사 시간을 2부제로 운영하도록 하고 5개 영업이나 배달, 포장을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테이블 사이에 칸막이 설치나 1인용 탁자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공무원들의 휴가도 분산 운영합니다. 여름 휴가 성수기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무원의 여름 휴가 기간을 6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12주로 예년보다 3주 확대했고 주별로 전체 인원의 8에서 11%가 휴가를 나눠서 가도록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병상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 환자의 격리 해제 기준도 완화됐죠.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무증상자의 경우 확진 후 10일이 지나도록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격리 해제하도록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확진 뒤 7일째 검사에서 연속 2번 음성이 나와야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유증상자의 경우엔 검사 기준과 임상 경과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하나만 충족하면 퇴원합니다. 즉 검사에서 2번 연속 음성이 나오거나 발병 후 열흘이 지나고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격리 해제됩니다. 이처럼 완화된 격리 해제 기준은 내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부산 감천항에서 러시아 선원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와 관련해 지금까지 국내 접촉자가 2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산시는 환자가 발생한 러시아 냉동 운반선 2척에 각각 87명과 63명이 올랐고 항만 노동자 61명도 접촉자로 분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진단검사 결과가 나온 39명은 모두 음성으로 파악됐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근무하다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44살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0일 귀국한 A씨는 전북 지역 25번째 확진자로 정읍시 자신의 집에서 13일째 격리 중이었으며 별다른 증세가 없다가 최종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내일부터 해외 입양인을 포함한 외국 국적 재외동포와 결혼 이민자의 부모나 자녀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한국 국적 재외 국민으로 제한됐던 마스크 발송 대상을 재외 동포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에서 코로나19로 봉쇄됐다가 해제된 지역이 한 달여 만에 다시 봉쇄되는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 달 4일 봉쇄 추가 완화를 앞둔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언제든지 필요하면 규제 조치를 복원할 것이라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재봉쇄 조치가 내려진 곳은 독일 노스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귀토슬로 지역입니다. 이 도시에서는 얼마 전 대형 도축장 직원 1,500명 이상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르민 라셰트 주총리는 현지 시간 23일 기자회견에서 귀토슬로 지역에 대해 이달 말까지 공공장소 봉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영화관이나 체육관, 수영장, 술집 등의 영업이 중단되게 됐습니다. 모처럼 일상을 회복했던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Aber ich glaube, für alle ist es echt schlimm jetzt wieder, weil man hat jetzt ja wieder ein bisschen mehr Freiheit, man genießt es ja auch ganz anders und jetzt wird ja alles wieder runtergefahren. Also ich finde schon. 독일에서 봉쇄를 풀기 시작한 4월 말 이후 특정 지역에 재차 봉쇄 조치가 시행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국에선 다음 달 4일부터 식당과 카페, 호텔, 미용실 등의 영업이 재개됩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하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봉쇄 조치 추가 완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나이트클럽과 실내체육관, 수영장 등은 영업 재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은 기존 2m에서 1m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존슨 총리는 앞으로 또다시 닥칠 수 있는 집단 감염 사태에 대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And we will not hesitate to apply the brakes and reintroduce restrictions even at national level if required. 영국에서는 현재까지 코로나19로 4만 3천 명 가까이 목숨을 잃는 등 유럽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브라질에서 감염자가 115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두아르두 파주엘로 보건부 장관 대행은 전체 국민의 24%에 해당하는 5천만 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한 국영 제약기업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3상 임상시험에 돌입했다고 중국 관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글로벌타임스 신문은 중국 의약그룹 시노팜이 어제 자회사인 중국 성우그룹을 통해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코로나19 백신 3단계 임상시험을 승인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성우그룹은 자사의 SNS인 웨이보 공식 계정에 올린 공지에서 잠재적으로 코로나19 백신 2가지를 개발했다면서 2가지 백신 모두 이미 중국에서 천여 명을 대상으로 시험을 거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맹물 먹고 속이 얹힌 소리 같은 설년피하고 뻔뻔스러운 내용만 구구하게 늘어놓았다. 대적 군사 행동 계획들을 빠른 시일 내에 중앙군사위원회 비준에 제기하도록 할 것이다. 앞서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에 대해서 전격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 등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5차 회의 예비회의를 주재하고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대외선전 매체가 대북전단 살포 비난 기사 여러 건을 일시에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선의 오늘과 통일의 메아리 등 대외선전 매체 홈페이지에는 오늘 새벽 보도됐던 대남 비난 기사 10여 건이 모두 삭제됐습니다. 청와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 계획 보류 결정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군사행동 철회가 아닌 보류라는 점 등에서 섣불리 반응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와대는 단기적인 상황 변화와 무관하게 남북 정상 간 합의는 이행돼야 한다는 큰 틀의 방향은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비핵화를 위해서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최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협상 복귀를 촉구하는 기조가 담긴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동헌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 23일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미국은 지난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계속된 핵물질 생산에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변에 실험용 경수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고 평산 우라늄 광산 등에서 채굴 등의 활동이 있다는 지난해 8월 IAEA 보고서의 내용을 전하며 핵물질 생산 가능성을 경계했습니다. 또 북한에 확인되지 않은 추가 핵시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8년 5월 폐쇄된 풍계리 핵실험장과 관련해 거의 확실히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으며 북한이 다른 핵실험장을 건설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국제 사찰단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추가 핵실험을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그러나 하노이 회담 결렬 후에도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모든 약속을 동시적 병행적으로 추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한다면 투자와 인프라 향상, 식량 안보 강화 방법을 모색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국제사회는 단결된 상태로 있을 것이고
유엔과 미국의 제재는 유지되고 완전히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는 미국의 최우선 목표로 이를 위해 북한과 계속된 외교적 협상에 전념할 것이라고 미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전격 보류했습니다. 보름 이상 잠행을 이어가던 김정은 위원장의 16일 만에 극적인 등장, 그리고 군사행동 철회가 아닌 보류 판단에는 어떤 판단이 작용했을까요? 전문가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 어제 중앙군사위 예비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했는데 김여정이 공언했던 4대 행동은 일단 호흡 조절에 들어갔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스스로 숨 고르기에 들어가서 긴장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것이 왜 그런지에 대한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적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또 삐라 살포에 대한 우리의 조치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반응이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정확한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성급하게 이 보류 자체를 취소를 했다든가 향후에 이런 군사 고발을 하지 않는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당 우위 체제 국가죠. 북한에서 북한군은 당의 지도, 당의 통제를 받습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핵심 기구가 당 중앙군사위원회인데 오늘 결정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결정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예비회의라는 회의 기구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확히 어떤 회의입니까? 당중앙군사위원회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북한은 당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대도 당의 군대이죠. 국가의 군대가 아니고. 그래서 당이 실제 우리와 같이 국방부라든가 국가가 이제 군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당이 군대를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련된 국가의 조직들은 대부분 어떤 결정된 것을 집행할 뿐이고 당에서 모든 걸 집행합니다. 그중에서 특히 군사에 관련된 군사력이라든가 군사 활동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결정한 것의 가장 최고 기구가 당중앙군사위원회고요. 그 당중앙군사위원장이 바로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비회의라는 것을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당중앙군사회의는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1년에 한두 차례 꼭 열렸습니다. 그런데 아마 김정은 위원장 들어와서 예비회의라는 건 처음 한 것 같고요. 과거에도 이런 것이 있었는가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지만 예비회의를 굳이 열어서 당중앙군사위원회에 향후 실제 본회의하는 어떤 그런 안건을 사전에 점검을 하고 이것을 올려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이제 점검했고 또 실제 총참모부가 제기한 대남 군사 행동에 대해서는 보류했다라고 한 것은 이 김정은 위원장뿐만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이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당분간은 안건을 올리지 않고 시행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예. 어쨌든 이 예비회의를 통해서 보름 넘게 침묵을 이어오던 김정은 위원장이 재등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등장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정된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김여정 부부장, 제1부부장을 통해서 나타났지만 사실 그 목소리 자체는 김정은 목소리였고 이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후계자라든가 이런 측면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약간 아바타 비슷하게 김여정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되어 있었고요. 실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자체가 김정은 위원장이고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에 이번에 올린 어떤 안건들 자체가 좀 가벼운 안건들이 아닙니다. 대단히 무거운 안건들이 많거든요. 이 어떤 총참모부가 제기한 대남 군사 행동에 관련된 4가지 조치사항, 금강산에나 개성공단에 부대를 재배치한다든가 어떤 군사 합의를 파기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지금 우리가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오늘 이런 어떤 대남 군사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놓고 보면 군사 정책의 일반적인 그러니까 핵무기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분명히 한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전쟁 억지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대책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지금 현재 이번 예비회담 자체를 남쪽에 관련된 어떤 군사적인 어떤 보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감춰진 내용들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앞서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는데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는 모습 그리고 대남 비난 기사를 삭제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른 거라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이 보류와 관련된 행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류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만 지금 나타나는 것들도 이제 정확하게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단정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북한이 군사적인 행동을 철회했다 아니면 뭐 완전히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보다 어떠한 경우에든 뭐랄까요, 이런 것들이 다시 등장할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우리의 어떤 사항 여건뿐만 아니라 또 지금 어떤 우리 정부가 이러한 어떤 사항을 뭐랄까요, 차단하기 위한 노력들도 나름대로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떤 것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북한이 4대 행동을 강행할 경우에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의 완전한 파기를 의미하는데 이번 보류 결정에는 이후의 남북관계 복원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판단도 깔려 있었다고 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이번 조치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단순히 북한이 대북 비라라고 하죠. 전단 살포에 대한 어떤 그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노이 이후에 있었던 우리에 대한 어떤 신뢰의 문제라든가 누적된 불만들이 다 이렇게 한 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놓고 보면 이 남북 관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어떤 뭐랄까 틀 자체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김정은식 남북 관계의 어떤 판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야만 현재 뭐 이것이 할 것이냐 말 것이 문제는 이미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라는 것이 폭파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만큼 더 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남북의 그 4.27 어떤 상징적이라는 연락사무소를 부셨다는 것만 놓고 보더라도 대단히 남북 관계에 있어서 근본적인 뭔가 새로운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 그 속에서 이러한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들이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연장선상에서 오늘 북한의 발표,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사항의 핵심 워딩을 보면 철회나 중지가 아닌 보류입니다. 이거 주의 깊게 그렇습니다.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보류거든요. 그냥 왜 보류했냐는 것이죠, 이것은요. 그러니까 이제 보류라는 것은 다시 할 수 있는데 앞서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러한 어떤 보류라는 것이 어떤 그 내부적으로 속도를 조절하기 위함이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까지 건설 현장으로 내몰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경제 중심의 정면 돌파전을 매진하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대외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또 위기 국면으로 나가는 것은 오히려 북한 내부적으로도 대단히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어떤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주민들에게 이런 정면 돌파전을 하기 위해서 그 적절한 수준과 속도를 조절할 필요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실제 군사 행동을 하기 위해서 명확한 명분을 만들기 위함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진짜 남북 관계에 대한 복원이 정상적으로 가기를 바라는지 진정성에 대한 어떤 마지막 확인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이 문제, 이 보류에 대한 것들을 좀 재확인하고 북한의 어떤 숨은 의도를 알아볼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 이제는 그 보류 결정의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이 관심이 될 것 같은데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6.25 그 70주년 메시지를 낼 예정입니다. 대북 메시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 대북 메시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것이 지금 지난번에 북에게 이제 특사에 관련된 문제를 북한이 또 공개를 하면서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북 메시지를 어떤 것을 전달하느냐. 지난번에 사실 대통령이 그 3주년을 하면서 또 발표한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약간 역지사지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가 좀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떤 것을 또 잘못했다든가 뭐 꼭 잘못했던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어떤 점이 부족했다든가 또 한편으로 남북이 꼭 뭔가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좀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이야기를 좀 먼저 하는 것이 저는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남북 간의 무슨 협상이라든가 뭐 만남이라든가 또 남북이 뭔가 같이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너무 접근을 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적절치 북한이 반응하기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이면 동족상잔의 비극 한국전쟁 70주년입니다. 이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국군 유해 147구가 미국에서 조국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미국과 한국은 최고의 예우를 갖춰 국군 유해를 한국으로 봉환하는 행사를 하와이에서 가졌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전에 참전해 전사한 국군 유해 147구가 한국전 발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북한에서 발굴돼 미국 하와이에 있는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으로 옮겨졌다가 한미 공동감식을 통해 한국군으로 최종 판정된 것입니다. 북미는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로 북한에 묻힌 전사자의 유해 봉환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앞서 한미 공동감식을 통해 3차례에 걸쳐 국군 유해 92구가 고국으로 돌아온 적이 있지만 이번엔 최대 규모의 유해 봉환입니다. And unaccounted for service members are entitled to one certainty, that they will never be forgotten. We owe these honored dead and their families a profound debt of gratitude. 정부는 전사자 예우 차원에서 최초로 공중급유기까지 지원했으며 유해를 화물칸이 아닌 승객 좌석에 안치해 예를 갖췄습니다. 이번 봉환을 위해 한미는 정성을 기울여 하와이에서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성조기에 쌓인 유해를 유엔기로 교체하고 다시 태극기로 바꾸면서 유해 인계 행사는 마무리됐습니다. 국방부는 6.25 전쟁 발발 70주년에 이뤄진 이번 유해 봉환은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향후에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국가의 숭고한 소명을 다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147구의 유해 가운데 7명은 누구인지 밝혀져 한국의 가족도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나머지 149의 경우 발굴 지역에서 전투한 부대의 전사 기록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내일로 70주년을 맞는 6.25 전쟁, 아직 끝나지 않은 멈춰있는 전쟁입니다. 재작년 남북정상이 종전선언에 합의했고 이후 북미 정상이 만날 때마다 기대가 컸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 서명에 사용했던 탁자는 언제쯤 종전선언에 다시 쓰일 수 있을까요?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70년 전 발발한 6.25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멈췄습니다. 그때 유엔군과 북한군, 중공군 총사령관이 서명한 탁자 2개가 용산 한미연합사와 전쟁기념관에 보존돼 있습니다. 청와대는 재작년부터 이 탁자를 휴전을 종전으로 전환하는 날 사용하려고 계획했는데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첫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입구로 종전선언에 합의했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온 결의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 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합의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평양 시민 15만 명 앞에서 했던 연설도 상징적인 의미이지 협정의 효력은 갖지 못합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결여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에
비핵화 이후 체제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북한의 불안감을 달래는 역할이 크다고 봤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종전선언이 한반도 비핵화의 속도를 높이는 프로세스를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종전선언에 따라서 서로 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자는 정치적 선언이 이어지면 북한도 보다 비핵화를 속도 있게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또 평화 협상도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지만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는 정전협정 당사국인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큰 틀에서만 합의했고 지난해 2월 하노이에서는 북미 양국만의 종전선언이 코앞에서 무산됐습니다. Basically, they wanted the sanctions lifted in their entirety, and we couldn't do that. 최근엔 볼턴 전 보좌관이 엄연히 판문점 선언에 담긴 종전선언을 문재인 대통령만의 생각이라고 폄훼하고 아베 일본 총리가 반대했다는 확인 못할 주장까지 폈습니다. 비핵화와 제재 완화의 방식을 놓고 북미 양국이 상호 신뢰에 도달하지 못한 가운데 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은 종전선언이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첫 관문 통과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군함도 강제동원 역사를 왜곡하는 전시로 논란의 중심에 선 곳이죠. 일본 산업유산정보센터가 일반 공개 이후 국내의 언론 가운데 처음으로 YTN의 취재 요청에 응했습니다. 센터 측은 일부 주민들의 증언을 앞세워 가혹한 강제노동 사실을 교묘히 부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목소리는 그 어디에도 담지 않았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세 개 구역으로 나뉜 전시는 조선과 제철, 광업 등 일본 산업 발전의 역사를 설명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조선 통감부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도 근대화를 이끈 주역으로 등장합니다. 강제동원의 현장 하시마 탄광, 즉 군함도는 7개 스크린을 활용해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함도에 대한 설명에는 석탄 산업의 시작부터 폐광까지의 역사만 언급돼 있습니다. 전시실 2곳을 지나면 한쪽 벽면을 옛 군함도 주민들의 얼굴로 채운 공간이 나옵니다. 당시 주민들의 생활상도 흑백 사진 속에 등장합니다. 모니터에는 당시 조선인에 대한 차별 대우나 가혹 행위가 없었다는 증언이 흐르고 있습니다. 戦時中の羽島で彼らが見たこと、感じたことをそのままお話しいただいてますので、別に我々が意図的に誘導したりとかね、扇動したりとかそういうことはないので。 강제동원의 근거가 된 국민징용령 등 관련 문서는 한일 청구권 협정 내용 옆에 전시돼 있습니다. 센터 측은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조선 출신 광부를 우대했다는 기사, 타이완 노동자가 받았다는 월급 봉투도 눈에 띕니다. 하지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증언이나 당시의 가혹한 노동 환경에 대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전시는 어디 있는지 묻자 당시에는 다 같이 어려웠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戦時中っていうのはそれこそ皆さんがねやっぱり戦火の中で一緒に努力をしてで苦労をして食料事情も悪かったでしょうし。 2015년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일본 정부는 강제노동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를 위로하는 시설을 짓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허무한 약속은 전시관 입구 한쪽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팻말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중국 전인대에서 조만간 제정이 유력시되는 홍콩 보안법을 위반할 경우 무기한 구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사법 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보안당국이 구금 기간을 자의적으로 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승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콩 보안법 제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법을 위반할 경우 특별구치소에 무기한 구금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홍콩 정부가 홍콩 보안법 시행 후 이 법을 위반한 피해자를 신문하고 조사하기 위해 별도의 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별구치소는 식민지 시절 영국 정보기관과 홍콩 경찰이 함께 운영했던
정치범 구금시설과 유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한소식동은 홍콩 보안법에 의하면 피의자는 재판 전 일정 기간 구금되는데 구금 기간은 당국이 보기에 사법 절차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홍콩 경찰은 피의자를 최장 48시간 구금하고 있지만 홍콩 보안법이 시행되면 구금 기간을 당국이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특별구치소 시설이 현실화할 경우 피의자에게 보장돼야 할 최소한의 인권이 무시되는 것이어서 거센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홍콩 정부는 보안법이 제정되면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삽입해 곧장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케리람 행정장관은 이를 의식한 듯 기본법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The authority of many of the things lies in the basic law, and this is the basic law that has given Hong Kong prosperity and stability in the past 23 years.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지도부가 홍콩 보안법을 신속히 시행하려고 하고 있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로 예정된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기 마지막 날 처리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삼성생명 지점장 박지연입니다. 제가 내성적이고 인맥도 없는데 이 회사에 들어가면 뭘 해주실 수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회사는 인맥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일합니다. 잘 적응하실 수 있게 전폭 지원해드리죠. 그리고 또 지금 삼성생명 컨설턴트를 시작해보세요. 최고의 컨설턴트, 그 시작은 언제나 삼성생명. 꼭꼭 숨어 있으면 땅에서 신랑감이 짠! 하고 나타나니? 내 여보야는 내가 직접 찾는다. 내 손으로 딱! 내 마음에 쏙! 가장 스마트한 결혼 중개 앱 여보야. 24시간 깨어있는 기업, 원칙과 신용의 기업, 스판덱스 기술의 신화 아라크라와 차세대 폴리에스터까지 섬유강국 대한민국을 이끌어갑니다. SMTK 케미칼. 박범계 의원입니다. 조재현 행정처장님 여기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답을 하시죠. 안 반가워요? 최수환 사법지원실장입니다. 사법부 법원 내에서 오너, 회장님을 대법원장님이라고 부르고 또 계열사 사장, 보스 이러한 명칭으로 각급 지방 법원장을 호칭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사법농단을 일으켰던 근본적인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용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징계로 판사의 소위 말하는 판사를 그만두게 할 수 있습니까? 징계는 정직 안 되죠. 네, 정직만. 그 정직의 기간이 끝나면 이분은 다시 당당하게 재판 업무에 복귀를 해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겠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다시 저 사람이 재판에 복귀하네? 나는 저 사람에게 재판을 받아야 될까? 저 사람한테 재판을 받으면 과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을 도저히 법관의 직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국회에서 탄핵을 논의하시고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시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것까지 이르지 않았을 때는 제가 좋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그동안 검찰을 계속해서 비판해온 게 자기 식구 챙기기, 자기 식구 감싸기 이건데 법원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형사 처벌이 나고 난 다음에도 지금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벌금 300만 원, 벌금 100만 원. 아니 왜 우리 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 원만 이상만 받아도 모든 공직에서 다 떠나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판사는 도대체 안에서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매 10년마다 연임 여부를 심사해서 결정합니다.
사임을 원하지 않으면은 연임 기간 동안은 재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묻겠습니다. 왜 10년입니까? 판사가 예전에 법관이 굉장히 귀하고 이랬을 때는 뭐 10년이나 이렇게 필요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도 4년마다 국민의 선택을 받습니다. 지방의회나 다 4년 선거 받습니다. 대통령도 5년 만에 뽑습니다. 법관이 뭐길래 10년씩이나 보장을 해줘야 됩니까? 네, 죄송합니다. 아니, 네. 죄송합니다. 네. 김진애 의원님의 그 말씀 속에 담긴 법관이 뭐길래 10년씩이나 보장을 해줘야 됩니까? 네, 죄송합니다. 바쁜 게 전임 판사님 죄송합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법의 날 행사에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오히려 예규 등을 통해 위임 취지에 반하도록 조직을 이끌어가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비판 대상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진정 사건 처리를 두고 갈등을 빚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법의 내용은 국민이 바라는, 국민이 정의롭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오히려 그 위임받은 것을 각종 예규 또는 각종 규칙을 통해서 위임의 취지에 반하도록 자기의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 하는 점 어제 오늘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살인이나 성폭행을 저지른 의사가 버젓이 진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믿기 어렵겠지만 우리 사회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료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됐습니다. 보도에 최아영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경남 통영에서 의사가 수면 내시경을 받던 여성 환자들을 잇따라 성폭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출소 뒤 이 의사는 경남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슷한 일은 4년 뒤 서울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여성을 성폭행하고 위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환자가 모르는 사이 또 진료하고 있던 겁니다. 최근 5년 동안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모두 611명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의사의 성범죄 이력이 자격 정지로 이어진 경우는 고작 4건, 처분도 1개월에 그쳤습니다. 성폭력은 물론이고 살인의 강도까지 의사들의 강력범죄에 면죄부가 내려진 건 지난 2000년부터입니다.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의와 의료 서비스의 효율화를 이유로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이 의료법 위반에 한정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느슨해진 법이 편의는커녕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자 의사 면허 관리를 강화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특정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의료인이 될 수 없게 하고 의료인의 경우는 면허를 취소하자는 겁니다. 아울러 이런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과 위반 행위를 공개할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특정 강력 범죄자들에 대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그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대부분의 그 선량한 의료인들의 또 명예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의사 면허 관리를 강화하자는 법안은 20건 넘게 등장했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의사에 대한 특권 논란 속에 안전하게 진료받아야 하는 환자의 당연한 권리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공군 제3방공 유도탄 여단 예하 방공포대 간부가 소속 부대 병사들을 여러 달에 걸쳐 성희롱하거나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3여단 방공포대 소속 강모 중사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병사들을 상대로 성희롱과 성추행 등을 해왔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강중사가 지난 3월에는 한 병사를 뒤에서 껴안는 등 성추행했고 4월에는 많은 병사가 있는 자리에서 특정 병사를 지칭하며 신체의 일부가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9층 건물 4층에 있는 실내 수영장에서 물탱크가 파열돼 건물 외벽이 파손되면서 물이 건물 밖에 인도로 쏟아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부서진 외벽이 떨어지면서 아래에 주차돼 있던 자동차 한 대가 파손됐습니다. 또 쏟아져 나온 물로 건물 주변이 침수되는 등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정부시와 소방당국은 현장 정리가 끝나는 대로 물탱크 파열 원인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보이스피싱 사고가 나면 금융회사가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포폰 악용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과 사망자 이름의 휴대폰은 조기 정리됩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던 지난 2월 말 대학생 A씨는 검찰 수사관이란 상대로부터 계좌가 대포 통장으로 쓰여 조사가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전화로만 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한 뒤 미심쩍어 하자 영상통화로 태극기와 검찰 문양이 붙은 사무실까지 보여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검찰 수사기관에서나 공공기관에서 본인들의 웬만해서는 내방을 자제시키고 있어요. 정부 지침상. 나오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고는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해 1,0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이 커지는 틈을 이용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과 수단이 진흥화하자 정부가 근절책을 내놓았습니다.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배상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소비자인 이용자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 등이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가 은행의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을 무시하고 송금 절차를 진행하거나 지급 정지를 억지로 풀고 이체하는 등 본인의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금융사가 책임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대포폰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사망자와 외국인, 폐업법인 명의의 휴대폰은 조기에 정리하기로 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약 5천만 대 휴대폰을 대상으로 한 본인 확인 전수조사를 연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단기 관광 외국인이 사용한 휴대폰은 출국 시 회선을 정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오는 8월 20일부터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 통장을 팔거나 빌려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보이스피싱 전담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통신사와 신종수법 등에 대해 경보 메시지 발송 체계 등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콕 짚어 알려주는 날씨 콕콕입니다. 장마의 첫 시작부터 요란하게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붉은색으로 표시된 강한 비구름이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제주도 남부와 산간, 강원 북부에 12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으로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니까요. 침수 등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내일 낮이 되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중부지방은 낮 동안 약한 빗줄기가 조금 더 이어지다가 밤이 돼서야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